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정면 돌파. 정면 돌파 백현빈입니다. 저희 백현빈의 정면 돌파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윤석열차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사진을 한번 좀 주목해 보세요. 이 윤석열차 사건, 아마 우리가 예전에 뭐 만화 캐릭터에 나왔던 그 열차를 패러디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앞에 두고 패러디한 이 포스터를 어떤 학생이, 아마 고등학생이 이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굉장히 놀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차가 패러디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윤석열차가 불안한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가 왜곡되고 문화가 위축되는 현실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의 여러 이야기들이 구설수에 올랐죠. 낙하산으로 왔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촌동네라고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타야 할 열차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차든 탈 것이든 소프트웨어가 편안해야 실제로 안전하게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정치의 공정성, 정치 문화의 혁신, 그리고 진정한 문화국가로의 길, 우리 서울의 소리의 싱크탱크를 꿈꾸는 백현빈의 정면 돌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윤석열차를 안정적인 새로운 개혁의 열차로 환승시켜 주실 우리 기관사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우리 백종원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종원 교수님은 가톨릭대 초빙 교수로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변인, 더부천연구원 원장, 그리고 서강대 경영학 석사, 그리고 가톨릭대 문화콘텐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한국도자재단 비상임이사,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간사 역임하셨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앙당 청년특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대책위 국민소통본부 문화콘텐츠본부장, 문화콘텐츠 정책특보를 역임하셨습니다. 부천에서는 금융산업발전협의회, 도서관 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셨고, 민선 8기 부천시장 초대 비서실장, 그리고 제5대 부천시의원으로 또 제17대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도 활동을 하셨네요. 아울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초대이사, 전문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아마 윤석열차에 대해서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 콘텐츠학을 전공한 백종원 박사입니다. 우리 백현빈의 정면 돌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정면 돌파 출연해서 영광이고요.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차에 대해서는 제가 인연이 깊습니다. 방금 양력에서도 소개를 해주셨듯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매해 가을쯤에 부천 국제 만화 축제를 합니다. 거기에 학생 만화 공모 대전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여러 작품들을 출품을 하고요.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그 학생들의 작품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선정이 되면요, 과거에는 문체부 장관이 후원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상을 받게 됩니다. 입시에도 조금의 도움이 되겠죠. 지난 가을쯤에 윤석열차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고요.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올해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똑같이 부천국제 만화축제가 열렸고요. 학생 공모 대전이 열렸는데 수상작들을요 전시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작년처럼 어느 학생의 그 학생의 가족들, 그 학생의 친구들까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득권들의 어른들의 이상한 잣대로 학생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상작을 선정을 했는데도 혹시 이게 공개가 됐을 때 그 작품을 그린 학생이 또 다른 상처를 겪을까봐 전시를 못했어요. 예. 이렇게 어른들의 잣대로 학생들의 문화예술 창작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권한 생각도 잣대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그 잣대가 일관되어 있는가라는 질문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차가 아니라 반대로 어떤 민주 진영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일간 베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혐오 표현들 그런 것들을 만약 전시에 올렸다면은 과연 그때도 정부에서 똑같이 공분하고 똑같이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인가 저는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좀 이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나 부천과 이제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상작들도 사실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풍자도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풍자도 있었고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과 관계된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린 학생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시청자 최정민님께서도 아이들의 꿈이 짓밟혔네요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아이들의 꿈이 짓밟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너무 가슴 아픈 얘기로 시작한 것 같은데 교수님 좋은 소식이 최근에 있으시다고요.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보석 허가 결정 딱 SNS에 이 부분을 딱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게 노동과 관련돼서 최근에 조금 노동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조금 한 줄기 빛과 같은 어떤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이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밌네요. 윤석열차도 사실은 정적인 이슈였는데 이 부천과 관련돼 있는 거고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같은 경우도 정무적인 이슈인데 사실은 김준영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배님인데 김준영 처장이 예전에 부천노총 의장을 하셨어요. 제가 또 29살 시의원 때 피감기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 사건의 개요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5월 30일 날 전남 관양제철소에서 철탑 농성 중에 폭력적인 진압을 겪게 되죠. 사진에서도 그 끔찍한 사진을 좀 보셨을 텐데 머리에 피가 저렇게 있네요. 이제 머리에 둔기로 폭행을 당하고 그럼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제 또 머리를 감싸게 되잖아요. 감싼 손을 또 폭행을 하게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청 업체에 대한 임금 교섭의 과정에서 포스코의 하청 업체인데요. 임금 교섭을 계속 회피합니다. 그래서 금속노련이면 이제 더 상위 노동조합인데 이건 너무 노동자들이 억울하다. 우리가 직접 가서 협상을 주도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회피를 하죠. 그러니까 억울함의 발로로 이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공정한 사람들과 연대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철탑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진압이 벌어졌고 다행히 저도 그 광주 지원에 가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김정 선배를 멀리서 방청석에서 봤는데요. 다행히 그 다음 주에 보석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댁에 계시는 걸로 좀 치료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학생들이 뭘 배울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냈을 때, 세상의 목소리를 냈을 때 이렇게까지 피를 흘려야 되나? 과연 다음 세대 학생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청자 연주님께서도 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정부가 너무 상처만 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최정민님, 노동자 권리가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제 코레일 네트워크스, 코레일의 자회사죠. 이 자회사 노동자가 본회사 노동자랑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대선 때 핵심 이슈가 공정이었죠. 청년들이 누구보다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공정한 사회가 되었는가? 지금 정말 그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청년이 말하던 공정이 바로 이것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정이 오직 차별을 정당화하는 구호에만 그친다면 그건 약자를 배제하는 프레이밍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공정이라는 이야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공정, 지금 바로 노동과 표현의 자유까지 아주 숨가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수님 생각하시는 공정은 어떤 것인가요? 공정이 아니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이죠. 발음도 안 되네. 경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우리가 윤석열차 이야기 지금 했는데요. 윤석열차는 탄핵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주십시오. 환승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김준영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다둥이 아빠세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노총의 대변인도 하시고 전력계 본부장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신데 저분이 고공에서 저렇게 농성을 할 정도고요. 폭력적인 진압을 받고도 구치소에서 16일간 단식을 하실 정도면은 정말 이 상황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불합리하고 비공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윤석열차 또 김정은 사무처장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결과를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자 요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워딩으로 좀 바꾸면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할머니한테 들었던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공정이라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인가 아닌가로 보면 됩니다.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첫 번째, 용이 벌써 된 사람은 있습니다. 용이 된 사람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왜냐면요, 그 마이클 샌델의 혹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아시죠? 그 다음에 또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능력주의에 대한 오만함에 대해서 꽂이는데요. 네. 그 사람이 용이 된 것이 너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사회적 그 체계 안에서 너희가 조금 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능력에 대한 고생에 대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한 본인이 열심히 또 살아온 과정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에서 자기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것들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본인이 부모를 잘 만났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성공했을 때 용이 된 사람들은 노블리스 오블레지라든지 그 사회 공동체에 본인이 또 따뜻함을 베풀 수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용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확신이. 그 확신이 안 들게 되면요.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서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게 됩니다.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끔찍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신림이나 분당, 서현역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칼부림 사건. 이 칼부림 사건들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도 사실은 여기에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희망이 아니라 절망감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고립되게 되는 거고 사회와 단절되게 되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서 흔들림, 무서운, 위험한, 불안한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현상들이. 교수님께서 혹시 직접 공정의 가치를 또 체감하거나 실현하신 사례가 있으실까요? 이런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사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공천이 처음 될 때였거든요. 그 전에 제 국회 보좌진에 있다가 지방원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20살 나이에 100표차로 제가 당선됐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20대가 6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수도권에서는 아마 제가 가장 최연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청년이시잖아요. 네. 청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저는 도전에 있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도전, 정면 돌파, 네. 백현빈의 정면 돌파. 전 너무 이 방송 프로그램 명을 잘 정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회자 우리 대표님과 이 컨셉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청년의 결기, 정면 돌파 이런 건데 저는 이제 29살에 이제 시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건물이 있는데 내 건물에 한 2,000명이 관계돼 있어. 근데 주말에 내 건물로 고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중앙선을 잘라줘. 근데 평일에는 그 도로가 출근, 퇴근하는 차량으로 꽉 막히는 도로거든요. 병목 현상까지 있어서 저 고민을 합니다. 일주일간. 그 일주일이 지나서 그분을 찾아가요. 안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중앙선을 잘라놓으면 이 건물에 계신 분들은 편하지만 이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평일에는 침묵하는 대다수가 출퇴근할 때 굉장히 불편을 겪게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의 재선을 방해하겠다. 막겠다.
나와 관계된 이 건물과 관계된 사람이 2,000명이고 가족까지 합치면 곱하기 3하면 6,000명이고 너 당신의 재선을 맡겠다. 또 제가 일주일 고민합니다. 아, 그때가 이제 임기 절반 정도 지났을 텐데 차라리 재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의정 활동을 해보자. 그때부터 이제 결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백현민 대표님의 프로그램 명처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다시 돌아오는 듯한 본래의 모습을 찾은 듯한 후보로서 생각했던 그 용기와 결기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의정 활동을 좀 다르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도시나 이런 그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출자 출연 기간, 산하 기간 등에 보면 그 지역의 유지들 있잖아요. 자제분들, 유지의 자제분들이 이렇게 슬며시 있게 취업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알지만 건들지 못하는 성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제가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듭니다. 최근 3년간 입사 지원서 가져오세요. 평가표 가져오세요. 당일날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 피감기간 아침에 저희 가족에게 전화가 와요. 그 피감기간과 관계되어 있는 분이. 제가 감사장에서 우리 가족에게 전화하신 분부터 발언대에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간에 부정 채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공정하지 못한 공정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로 인해서 이제 몇 분이 좀 취업 채용이 좀 다시 취소되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 가족분들한테 전화 가셨다는 게 밤길 조심해라는 아니었죠? 아,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런 협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 저희 가족들한테는 그 아들 그 저기 좀 살살하게 해줘라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까지 해버렸죠 제가. 예. 어차피 정면 돌파할 거면 시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결기로. 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보면 좀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데 제가 항상 그 지역의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당선, 재선 3선이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주권자의 행복이 당선, 재선 3선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포기했을 때 나오는 이러한 결기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정치인, 특히 청년 정치인에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비리를 저지르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해먹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는데 네. 사실 공정을 이야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약간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공정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얘기하셨죠. 이권 카르텔을 위해서 네. 싸우는 사람이 사실 훨씬 뜨겁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정치인의 덕목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헌신입니다.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거. 주권자들 위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거. 침묵하는 대다수, 소외받는 대다수의 주권자들을 위해서 그 기득권이라는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헌신. 싸울 수 있으려면요. 헌신만 해서는 안 돼요. 싸움의 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유능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이 결과가 어떠한 법을 위반했고 어떠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고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기존에 있는 카르텔을 하나의 지점 외에 우리 댐에서 하나의 구멍으로 인해서 댐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몇 해 전에 청년 정치인의 기준이 그거잖아요.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는 청년 가산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지방선거, 이제 시장 선거 때 청년 가산점이 없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 지역 선배님께서 마침 또 출마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렇게 돕고 또 선배님과 잠시 또 부천에서 일도 같이 했는데 청년 가산점은 없지만 마음은 청년이잖아요. 또 우리 또 같이 일가이기도 하고 우리 백현민 저는 이제 청년 가산점을 못 받는 마음만 청년인 사람이 됐지만 우리 백현민 대표께서 우리 또 같은 백신도 네. 또 백신 또 순수함과 깨끗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네요. 왜냐하면 수원 백신은 하나입니다. 예, 일가 우리 수원 백신은 본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백현민 대표가 제가 못다 이런 꿈을 청년 정치에 결기 있는 정치 그 댐에 구멍을 하나 내는 거는 우리 청년이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배짱으로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엔 또 실력과 헌신이라는 게 뒷받침이 되니까요. 이래서 우리 백현민 같은 대표가 청년 정치인으로 담개나든지 잘 있게 되는 것들이 저희 또 선배로서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 오늘 너무 좋은 기운을 제가 받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청자분의 댓글도 또 어느 때보다 또 뜨거운 것 같은데요. 이분은 닉네임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시네요. 명쾌통쾌TV입니다. 명쾌통쾌TV님, 공정이 무너지니 개인이 사회적 고립감에 빠지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크게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이 불공정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은 나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불공정해도, 사회가 불공정해도 나는 피해를 안 당할 거다. 어떻게 이제 그렇게 장담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었어요. 왜 민주개혁 세력과 진보가 필요하냐.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큰 정부, 뭐 작은 정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왜 큰 정부, 조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할 일은 하는 정부다 얘기를 하셨는데 왜 필요하냐. 아니 내가 늘 항상 공정한 상황이고 내가 늘 행복하고 내가 늘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데 내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어떤 안전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공성,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뭔가 기본의 가치들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절차적인 공정도 문제지만은 정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 좀 기본의 가치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 게 산업화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다음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이제 뭐 이념적인 정의로움, 공정, 또 진보와 보수, 큰 정부, 작은 정부, 공적인 영역이 어디까지 개입을 할 것이냐, 공공부조, 사회부조, 사회 서비스, 북유럽처럼 갈 것이냐, 미국처럼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이거 한 방에 정리하는 개념이 있죠. 이재명 당대표의 기본사회. 그 교섭단체 연설 때도 당대표께서 첫 주제로 키워드로 잡은 게 기본사회거든요. 왜 기본사회냐 이런 겁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우리는 한가운데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핸드폰에 대화의 상대가 있어요. 내가 뭘 물어보면 마치 저를 속속들이 알듯이 저에 대해 제어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때론 방대하기도 하고 때론 무섭게 정확하기도 합니다. 이게 친구일까요? 친절한 친구일까요? 불편한 친구일까요?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 또 지구온난화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세상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세계관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의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어떠한 아젠다를 끌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아젠다를 끌고 갈 것이냐. 이렇게 기계화되는 세상, 산업 로봇화되는 세상, 인공지능화되는 세상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고민되는 것도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내가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의 수단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무조건 늘려야 되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흐른 변화에 맞춰서 국가의 정책 아젠다가 적합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에 아젠다를 정확하게 제시한 게 이재명 당대표의 기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 대선 때 기본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눴고요. 또 기본 주택, 기본 금융,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그랬을 때 왜냐하면 산업에 대한 구조 자체가 설계가 자체가 흐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할 때 그 다음에 그런 산업의 변화된 구조 속에서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삶들을 적응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이념적 논쟁하고 메카시즘적 논쟁하고 보수가 어떠니 홍보도 장군 무슨 갑자기 왜 이럽니까? 친일 왜곡 역사관 지금 이럴 때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핸드폰에 대화 상대 있잖아요. 이런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죠? 우리 응답 콜센터 있죠. 예. 그게 지금 챗봇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일자리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까? 그게 핵심이 기본 사회라는 거죠. 그 국가적 아젠다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공정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공정에 대해서 참 오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 같은데요.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그 김대중 대통령 그 기념사업 관련된 행사에 또 참석을 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에서 바로 정쟁 그만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각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검찰이라는 칼날을 통해서 싸우자 라고 칼을 들이대놓고 입으로만 싸우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싸우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 검찰 수사라는 것이 지금 충분히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또 방송 분량이 있으니까 그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그 뭐 만행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난 뭐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또 민주당 내에서도 또 만행이 벌어졌죠. 근데 그 현장에 뭐 여의도 집회 현장 그 당일 또 서울 구치소 현장에서 저는 또 있었거든요. 과거엔 유전무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유검무죄인 것 같아요. 권력이 네. 없으면 네. 죄가 된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과거에는 지난 대선만 해도 야 대장동 뭐 이재명 대선 후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제가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아이고 저런 이재명 참 불쌍하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버텼을까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예. 올해 이제 역전됐습니다. 여론의 분위기는. 이미 흐름이 바뀌고 예. 있는 거죠. 네. 법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조금 국토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공정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정말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문화에서부터 노동에서부터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참 수도권의 주요 도시들 뭐 김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도시들 서울로 편입한다고 또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잊어버렸던 게 있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 또 부천이 아주 대표적으로 예전에 말이 많았었던 도시죠. 예, 이 정태욱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 발언 잠깐 보고 가시죠. 이혼 한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부천에 간다. 또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가서 네, 지역까지 찝어주셨네요. 인천의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 이거 줄여서 이부망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이 당시에 이거 옛날 얘기인데요. 이 이부망천 때의 이 인식과 그리고 지금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자, 다 서울로 들이자는 인식과 과연 뭐가 다른 것인가? 좀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보게 되네요. 마침 여기 부천시를 서울시 부천구 LI 하고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이 LI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은 그 지금 김포뿐만이 아니라요. 그 거론되고 있는 서울의 인접한 도시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아주 일괄적으로 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근데 제가 이제 부천 시민으로서 또 부천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저 말에 대해서 누군가 반론을 제기하고 시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런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 현수막 붙이자마자 바로 띄임을 당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근데 예라인 게 예라이 다음에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LIXX 그 말은 못하겠고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LI라고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얘기인데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나온 이야기고요. 하필이면 제가 그때 부천시장 캠프에서 대변인을 하고 있었고요. 제 명의로 그 기자회견 저 보도자료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실시간 검색어도 막 상위권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때 실시간 검색어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내용 잘 알 텐데 이분들은 그 말을 하고 나서요 말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서울이라는 아주 좋은 아파트값 아주 그냥 오르는 그리고 서울도 강남에 대한 모습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서울이 강남만 전부 강남 서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도 조금만 떨어진 외곽에 있는 자치구를 봤을 때 거기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다행히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은
서울과는 좀 다른 점들이 많아요. 뭐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 구조에 대한 문제라든지 도시 계획 권한에 대한 문제라든지 1인당 학생 경비 보조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또 지하철 5호선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광역철도가 되는지 도시철도가 되는지에 따라서 국비에 대한 지원 비율도 틀려져요.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고민을 해봤을 때 글쎄요, 서울시 김포구, 서울시 부천구 시민들 구민들로 바꿔놓고요, 또 불행의 열차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또한 공정이 아닙니다. 네. 경정입니다. 경정.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30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경정 열차에서는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되게 뜬금없는 자리에서 내린 거죠. 그럼 이제 뭔가 환승을 해야 되는 비상 열차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열차를 타고 갈 것인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들에게 제1야당이 어떤 대안이 될 것인가. 어찌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으로서 다른 환승할 만한 열차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사실 혁신 역사는 굉장히 길죠. 2021년, 22년에 혁신위도 있었고 또 최근 2023년 김은경 혁신위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최근 김은경 혁신위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제안들이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됐는데 지금 이거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마침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역의 어느 주민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인요한의 혁신위가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장경태 혁신안도 있었고요. 또 김은경 혁신안이 최근에 나왔었죠. 이미 민주당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삶에 바쁘고 또 정치에 대해서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접하게 되다 보면 혁신 경쟁에서 마치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못하다라는 일부 여론들이 있어요, 실은. 근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의 혁신안을 일부 자기들이 가져가서 본인들이 정해지는 혁신보다는 인요안의 롤이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인요안을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양념으로 뿌리는 게 민주당 혁신안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가 토론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것들, 오늘 이제 3호 이야기를 했잖아요. 1호, 2호, 3호가 있는데 1호는 이제 대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 2호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그 동일 지역구 네, 삼성제. 네. 이제 그것도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서 사실은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이제 물갈이 공천, 뭐 세력 교체, 세대 교체, 뭐 정치 교체 이러면서 동일 지역구의 삼선에 대해서 이제 감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이제 40%부터, 그러니까 40점부터, 그러니까 10하위 10%는 40점, 10%부터 20%까지는 30점. 근데 또 20%부터 10%까지는 20점, 432 이렇게 감점을 주는.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공천 배제까지 들고 나왔어요. 오히려 좀 혁신 경쟁에서 국민의힘이 더 세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 또 오늘 3호가 발표됐는데 청년 여성에 대한 고민들, 뭐 청년 할당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 민주당이 원조거든요. 근데 이 안을 보면, 국민의당의 인요한 혁신을 보면은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도 써먹죠. 근데 그 안에 행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친윤석열 계열의 검사 출신들 등등을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우리 민주당의 혁신안을 또 써먹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벌어집니다. 근데 민주당이 혁신안에서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국민에게 설명드리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진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오히려 지금 우리 안은 국민의힘이 써먹고 있고 자기들의 명분, 어쩌나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민주당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지금 뭐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혁신안, 그 김은경 혁신안 한번 다시 볼게요. 이 김은경 혁신안 보면서 이게 지금 1번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 2번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야, 이러면 4번은 언제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우리 이 백현민의 정면 돌파에서도 함께 좀 주목해 본 게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한 3번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최소한 아니면은 이제 국회의원 후보를 뭐 미래의제, 지방소멸 같은 미래의제나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으로 선발하고 당대표 직속으로 미래위원회가 조직되고 이런 이제 미래대표제까지 얘기가 가야 되는데 매번 혁신안을 만들면은 1번에서 2번도 가다가 끝나버리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또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된 이 총선 기획단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그 귀추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또 대변인으로 계시는데 네. 역할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제 사실은 그 민영배 의원님, 강덕구 의원님 모시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혁신회의 주최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다음 총선을 앞두고도 있고 김인경 혁신안 적어도 사실은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발언을 안은 좀 더 공격적이었어요. 공격적이었는데 적어도 김은경 혁신안은 도입해서 우리가 미래의제를 좀 선점하고 정치 혁신을 주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어제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 띄어진 것처럼 김은경 혁신안을 보면 총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대의원제라든지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에 대한 비중.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천규칙 혁신안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은 지금 20% 그냥 공천 배제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배제는 아니에요. 경선을 할 때 하위 10%는 40% 감산. 경선할 때 10%에서 20%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 감산, 20에서 30%는 20% 감산. 이것만 해도 기존에 아까 우리 말씀드린 공정에 대한 키워드의 여러 가지 줄기들이 있는데 기득권들 있잖아요. 그 지역 유지들 토착화된 사람들. 이제 갈라파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그냥 자가 발전하는데 세계의 스탠다드로 됐을 때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이런 지역구들의 국회의원들이 사실 있거든요. 다선 국회의원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정치 시인들이 경쟁력 있는 시인들이 유능과 헌신이라는 가치관으로 또 우리 백현민 대표 같이 청년 정치인들이 같이 공정한 경쟁할 수 있게 좀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혁신안의 좀 내용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대표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례대표와 미래대표에 대한 생각의 좀 이게 워딩의 차이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뭐 청년 할당 비례대표제 우리 오늘 저 국힘에서 이제 3호 혁신안으로 이야기한 근데 참 이 미래대표라는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매력적이죠. 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미래 의제를 선점하고 기존의 정치 세력이 기득권화돼 있고 기존의 정치 문법에 길들여져 있는 이런 정치 세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세력을 교체해야 되는데 세력을 교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미래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김인경 혁신안의 4번째 안이거든요. 이런 안들이 좀 그러니까 우리 더민주혁신위원회에서 최소한의 김은경 혁신안만큼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되고 우리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혁신 경쟁을 펼쳐야 되는데 왜 못하는가?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정치 교체, 세력 교체 하자고 하는 국민의 열망은 많은데 왜냐하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다음 총선에서 좋아 민주당 저번처럼 180석, 169석 줄게. 근데 니네 똑같잖아. 니네 저번에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니네 똑같네. 그러면 결국은 세력 교체거든요. 예.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민주당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예. 국민의힘과 싸울 수 있는 민주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열차는 탄핵행으로 가고 있고요. 민주당 열차는 이재명의 기본사회 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복열차입니다. 불행한 열차, 행복한 열차. 그래서 최소한 김은경 혁신이 한 이 4가지만큼은 반드시 관철돼야 되고 신속하게 공론화되고 통과돼야 된다라고 저희 더민주혁신회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의식을 넘어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민주혁신회의가 분명한 지금 목표와 문제의식 4가지 혁신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고 또 우리 혁신회의의 대변인께서도 이렇게 말씀 주시니 방향은 잡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을 해나갈 것인지 또 어떤 연계들이 있을 것인지 그 계획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제 제가 좀 기사를 봤는데요. 요 얘기를 좀 하나 더 제가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당대표가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여러분 그 워딩의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기를 시도하죠. 색깔 빼기도 있고, 뭐 이제 기존의 이제 정당에서의 어떤 오점들을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자칭, 타칭, 혁신적인 인사를 영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어제 기사화된 걸 보면 인재 영입위원회가 아니고요. 인재위원회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고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요. 민주당 내에서도 외부에서 끌어오지 않아도 당 내에서도 우리 그냥 권리당원도 우리 민주당 식구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에 관심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백현민 대표처럼 유능과 헌신을 갖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당 내에는. 그래서 굳이 외부에서 누군가를 수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에서 우리 당원 중에도 찾아보자라는 게 인재위원회거든요. 인재영임이라는 말을 빼셨잖아요. 전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기존의 정치 문법과 다른 이재명 당대표가 추구하는 정치라는 것이 바로 저거구나. 외부에서 수혈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당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도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로 돈 없고 빼고 쓰면 선출 못 되는 거 돈 없어 빼고 쓰면은 관심 못 받는 게 사실 또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들의 고민이기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자는 것도 당대표의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관건은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하고는 좀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당원들도 이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 인사로 사실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선발하는 만큼 보통 이 선발 과정에서 뭐 특정 조직이라든지 특정 단체에서만 추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한번 백투더 베이직 정말 근본부터 다시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래서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저인망적인 해안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석열차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민주열차가 불안하면 안 되겠죠.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환승하는 그 열차가 더 안전해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갖고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적인 이제 통합보다는 좀 민생 안정 쪽으로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 혁신 열차, 이제 새로 가는 열차, 만약에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공정이죠. 공정인가요? 네, 네. 경정 아니죠? 네. 예, 공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공정과 공정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공정한 세상, 공정하지 않은 세상. 근데 지금은 그냥 또 정확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공정과 공정. 예. 행복, 불행. 탄핵행으로 가는 윤선열차. 기본사회로 가는 이재명의 행복열차.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들을 해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치 세력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대결하고 경쟁하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판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갈아탈 때 그거 하나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개혁 세력에서 3번 대통령을 배출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 빼고는 아직까지 정권을 재창출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그렇다면은 그것도 사실은 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시민 기반 지지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당선되신 분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경제 위기에서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서 또 우리가 돼지저금통과 같은 그런 시민 운동, 어떤 노사모와 같은 새로운 시민 정치를 통해서 그리고 촛불이라는 또 변화를 통해서 3명의 대통령이 됐는데 시민적 열망이 모여가지고 당선되는 단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당선되는 민주당에서 늘 끝날 것인가? 이제는 5년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잘 집권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아마 우리가 환승하기 전에 좀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좀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라든지 우리가 이제 선거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대신할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우리의 일꾼입니다. 근데 대통령 혼자서 혼자서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대통령 혼자서. 그러면 그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좀 주의 있게 봐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재집권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착의 요인 중에 하나, 심지어 패족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했을 경우,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이제 첫 번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병아리가요, 인공부화되잖아요. 인공부화되고 인공사료를 먹고요. 근데 또 이제 닭이 되면 벼슬이 생겨요. 예. 벼슬이라는 게 국회의원을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잘 표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병든 닭 돼서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차에서도 얼마나 그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 이제 4월 10일이면 총선인데요. 선거의 과정에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게 선거의 과정을 이끌어내는지, 예. 그게 그 과정을 이끌어낸 게 사실은 민주당 정부거든요. 노무현 정부의 대지저금통, 예, 또 촛불, 뭐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한 과정을 이끌어낸 게 절차에서도 그만큼 공정함이 있었다는 거고, 그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까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공 부화된 병아리가 인공 사료를 먹고 벼슬 단 닭이 됐을 때는 결국 병들어 죽는다. 그런 사람은 뽑을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이 돼도 결국 우리의 편이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이제 곳곳에서 좀 환승하는 알림 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 교체가 필요하고요. 민주당은 지지하는데 니네 뽑아주면 똑같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치 교체, 세력 교체. 그러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병아리론처럼 이런 과정도 좀 살펴보시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백현민 대표처럼 그 시대에 적합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의 전공, 저 사람의 살아온 길이 보니까 지금 시대에 맞아.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사람들과 민주화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고요. 세계 여러 가지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해요. 입법 활동 자체부터 틀려요. 예, 그건 과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 교체해야 되고 세력 교체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재명의 열차가 기본 사회로 가는 행복한 열차가 되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공통의 키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 문화에 관해서 같이 관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 문화 얘기하면 요새 가장 핫하신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한국관광공사 부사장님의 이 끝없는 실언 논란이 계속해서 아주 설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부산 촌동네 발언인 거죠. 그래서 부산 촌동네에다가 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느냐. 예, 그리고 이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한참 부산 엑스포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한국 방문의 해, 이 김건희 여사가 오신 이 사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고 있는데, 핀트도 안 맞는데 이분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해요. 핀트 안 맞는 분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 정책에서 지금 상당히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한국관광공사라는 곳, 이제 관광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또 문화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예술의 영역, 문화예술 관광이라는 게 또 사실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공직의 경험을 좀 돌이켜 보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뭐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낙하산 인사, 뭐 정무직 인사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문화예술 쪽으로는요, 그렇게 100% 죄송합니다. 정무적으로 100% 낙하산으로 전문성과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분 제가 안 그래도 방송 전에 좀 경력을 찾아봤더니 그닥 관광과 문화예술과 관련된 경력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교육 사업 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문화예술 관광 영역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오직 정무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그 자리 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위가 좀 세셨어요. 낙하산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뭐 어공이다 낙하산이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낙하산이다라고 스스로도 인정하시는 분은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이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구나. 우리 방송도 수위가 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남은 시간 제가 수위를 좀 높여볼까요? 예, 수위를 높여야 되는데 문화에선 특히 좀 수위를 높일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짜릿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네. 실제로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서관, 도예,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가 다 얘기한 게 아닌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문화의 힘, 어찌 보면 지금 하드 파워를 이기는 소프트 파워가 필요한 시대에 이 문화의 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학에서도 문화예술 관련된 과에서 한 10년간 학생들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좀 세게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아까 항공관광공사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좀 이론적으로 보면은 스텝과 라인이 있습니다. 스텝과 라인인데 스텝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기관의 구성원들, 뭐 공무원들도 문체부 공무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들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공무원들이 문화예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예, 공무원 시험에 문화예술에 대한 지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화예술인들이 저도 사실은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우리 예산서 보면요. 삼각표 이렇게 꼭지점 위로 되어 있는 삼각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삭감에 대한 표시잖아요. 근데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기본 지식이 없어요. 우리 주식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주가 상승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스텝에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굉장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방정부도요, 문화예술기관, 특히 문화예술경영기관에는 그 전공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예. 그리고 이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인 같은,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텝, 예산서라든지 정부의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행정 시스템에. 여기에 필요한 게 정치인들이에요.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그 스텝과 라인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필요한 세상이고요. 그 아까 문화가 국가, 지역을 살리는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2의 반도체는 김이 아니고요. 한류 4.0, 한류 5.0입니다. 김은요, 후쿠시마 폐수 때문에요.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후쿠시마 폐수 때문에요. 그 용산에 계신 분들이요, 일본에 계신 분들이요. 김 못 먹어요. 그 맛있는 김을, 건강에 좀 그 김을 지금 겁나서 심지어 사재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한국 와서 제일 많이 사는 품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김이었잖아요. 예. 제2반도체가 김이라는 거, 예,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그 김을 못 먹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어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예, 예. 네. 너무 마음 아프고요. 이거 빨리 극복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은 또 얼마나 또 많이 늘어났는지, 예,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한류, 김구 선생님의 문화 강국론이라는 것에서 한없이 갖고 싶은 건 높은 수준의 문화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류라는 것이 처음 시작한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거기에 또 인터넷 방향이 싹 깔립니다. 한류라는 콘텐츠가 전파될 수 있는,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시초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문화예술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래서 이제 한류라는 것이 드디어 이제 열매가 열리고 우리 국가의 비전으로서 한류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2의 반도체가 김이라고 하고, 김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로 못 먹게 만들어버리고, 한류에 대한 고민은 또 어디로 갔는지, 김건희 여사가 한류에 대해서 정책을 다 수립하고 결정하고 제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가 지금 생각보다 흥행을 못하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관광공사 부사장님이 화가 나셨겠습니까? 네, 정말 다들 바빠지실 것 같은데 멀리서 찾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이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 데가 아닌가라는 걸 저도 좀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부천이 유네스코 창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문화 도시로서 주목받는 사례인데 여기 말고도 이제 대한민국에 한 10개 정도 도시가 있는데 이 부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문학 관련된 주제로. 근데 실제로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분야까지, 즉 콘텐츠와 관련돼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문화도시 부천 특징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부천은요, 법정 1호 국가가 지정한 문화도시고요. 이제 문화도시도 사실은 국가가 지정할 때 여러 카테고리를 나눠요. 부천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도시, 그러니까 생활문화 동아리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유네스코 지정 창의 도시는 여기도 카테고리가 많이 나눠지는데요. 부천은 문학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작년에 이제 유네스코 창의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문학상 같은 걸 지정을 해서 이제 수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민진 작가 아시죠? 파친코. 또 애플 TV에 나갔던 그분이 또 대상작으로 선정이 돼서 점점점 부천이 갖고 있는 콘텐츠 파워가 점점점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그 슬로건으로 지금도 쓰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Put your hands up이 아니라 부천 hands up이라고 쓰셨군요. 네, 네.
우리 끝날 때는 부천 해서부터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이제 부천 핸섬이라고 부천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이번에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문화도시라면 이제 적어도 그 도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뭐 구마모토현의 구마모니 있듯이 그 캐릭터가 있을 때 그게 미디어가 되거든요. 그럼 시의 정책, 지방 정부의 좋은 정책을 그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에게 전달했을 때 더 좋은 극적인 효과를 또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문화도시 사례, 국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 봤을 때도. 최근에도 두 가지 행사가 또 있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좀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이제 부천엔 뭐 4대 국제 축제가 있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부천 판타스틱 국제 영화제,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축제, 만화 축제, 또 세계 비보이 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제 만화 축제가 열렸고요. 또 애니메이션 축제가 열렸습니다. 부천 국제 만화 축제는 윤석 열차 때문에 너무 또 유명해졌어요. 예, 보통 이제 행정 광고비가 이제 지방 정부에서 드는데 저 축제를 광고하는 행정 광고 예산보다 더 배가 된 광고 효과를 사실 또 윤석열 정부 때문에 누렸고요.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비아프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데요. 저게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수상을 받잖아요. 아카데미 영화제에 세 글자로 된 상이 있죠. 오로 시작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스카상. 오스카상. 네. 네. 오스카상 후보로 올라갑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한 지방 도시에 어떤 애니메이션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상을 받게 되면 아카데미 영화제 오스카상 후보작으로 올라가는, 부천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도시로서. 이러면 이제 이부망천 얘기가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체감해 보게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게 그 부천시가 올해 시승기 50주년이거든요. 예. 부천시는 심지어 내년부터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이제 일반구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서울시 부천구라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들 저랑 토론하시자니까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공개 토론하시자고요. 그 4명 다 오십시오. 저랑 4대1로 토론할게요. 제가 논리적으로, 규정적으로 시민의 의견이 어떤지를 제가 정확히 저랑 공개 방송하시자니까요. 제가 계속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주세요. 예. 아마 계속 연락이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되는데 갑자기 서울시 부천구라뇨. 이 엄청난 문화 콘텐츠 파워를 갖고 있는 도시가 갑자기 서울시로 들어가라뇨. 그럼 예산 다 반토막 난다니까요. 예. 법정 1호 문화도시 안 됩니다. 이제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부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은 서울시 부천구가 되냐 마냐가 지금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김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논리적으로 또 지방정부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또 국회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뜬금없이 또 부천도 저렇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내기 지었고 당협위원장들이 저렇게 또 서울시 부천구라고 이렇게 편입에 대한 현수막을 거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지금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민주당 정치인들도요, 부천에 있는 정치인들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또 현역 국회의원들이면 저보다 또 힘 세시잖아요. 예. 공개 토론도 하시고, 예. 현수막도 거실 수 있잖아요. 제가 거는 건 다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근데 현역 의원들이 다는 것은 다 현수막 시에서 안 띄잖아요. 거기서 좀 정확하게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싸우십시오. 왜 국민의힘은 다 서울시 부천구 이야기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내부는 어느 분도 얘기 안 하십니까? 예. 누가 시민의 편인지 이런 것들이 혁신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치 교체, 세력 교체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만 저 오늘 저희 조응천 의원님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좀 하셨대요. 더민주 혁신회의라고 정확하게 전국도 빼고 말씀하셨다는데 아마 이제 기득권화돼 있는 의원님들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더혁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기득권화 되지 않으시면 되고요. 본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재명의 열차, 기본사회로 가는 행복한 열차에 맞춰서 본인들이 그럼 패러다임 전환을 하시고요. 본인들의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유능함을 보여주시고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본인의 재선 당선을 위한 정치행위 말고요.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저도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의 회원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 안에서 좀 뜨거운 혁신 벨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사실은 소모임이 있어요. 더 블루라고. 그걸 블루칩이라고 처음에 명명을 했다가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청년 정치인으로 최근까지 중앙당 청년특보를 했기 때문에 칩이라는 게
그 도박의 그 수단이잖아요. 그 칩을 던지는 그. 근데 이러면은 또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수단화 항상 그래 왔잖아요. 예. 저는 이거 명칭 자체가 너무 싫다. 명칭 자체가 너무 싫어서 더 블루를 하자. 더 블루. 더 블루. 예전에 우리 또 그 손희창, 김민종 씨가 했던 그 그룹이기도 하고 이게 최초거든요. 배우가 가수가 돼서 했던 컨버전스 요즘 유행하는. 그래서 최초인 이런 모델처럼 X세대의 그 문화의 힘처럼 우리 청년들이 더블루가 돼서 민주당을 좀 앞장서서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백현빈 대표 같은 분이 사실은 우리 더민주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서울의 소리에 하나의 또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백현빈 대표를 보니까 같은 일가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좀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해서 또 더혁신에서 활동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지켜봤는데 굉장히 개혁적이고 굉장히 또 기존의 정치 문법을 따라하지 않는 청년 정치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때묻지 않았는데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나도 이제 기존 정치인처럼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 백현민 대표 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에서 희망을 받았고요. 저는 비록 청년 정치인 가산점을 못 받는 이제 그런 나이가 먹게 되었지만 47살이긴 하지만요. 우리 백현민 대표 같은 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스크럼을 짜서 민주당의 혁신 기둥이 청년이 돼야 된다. 또 그 중심에는 우리 백현민 같은 대표님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스크럼을 짜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기득권 세력, 기득권 의원들을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고 하잖아요. 오히려 더 혁신에 저희들과 또 논쟁할 수 있는 게 더블루 우리 백현민 같은 청년들인 것 같아요. 이 논쟁과 토론 끝에 시민이 원하는 어떤 대안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백현민의 정면 돌파 지금 우리 교수님 격려의 말씀 주신 것처럼 파란을 한번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댓글 중에서 굉장히 또 눈에 띄는 댓글이 몇 가지 있는데요. 특히 서승만 TV에서 직접 이 시간에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백종원 교수님 화이팅!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점점점 뜨거워지는 백현빈의 정면 돌파. 그리고 우리 정말 아까도요 댓글 중에서 교수님 멋지시다고 잘생겼다는 댓글도 몇 개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재희님께서 백 교수님 잘생기셨다고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잘생긴 외모보단 잘생긴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박수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정말로 뜨거운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 시청자와 시민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운데 있는 저희는요,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 기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이제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행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차, 여러분 빨리 내려주십시오. 행복행으로 가고 있는 이재명의 기본사회 행열차, 바로 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과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더민주 정부 혁신회의를 비롯해서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우리 백현빈 대표와 같은 청년 정치인들, 또 더민주 정부 혁신회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주목해 주십시오. 정치 교체, 세력 교체해야 됩니다. 민주당 너희들 도와줘서 뭐하니? 너희들 의석 만들어줬더니 뭐하니? 이번에 바꿔주십시오. 민주당을 바꿔주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힘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차의 불안한 운행, 민생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과연 다음 열차는 언제 도착하고 무엇을 타고 가야 할까요? 다음 열차가 불안하다면 또 과연 환승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그 환승 열차를 빠르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혁신 열차가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정의 공정,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화의 혁신과 같은 소프트 파워가 잘 잡혀 있는 열차가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실 것입니다. 백현빈의 정면 돌파, 시민이 탈 수 있는 더 안전한 열차를 위해서 이제 환승정거장에 불을 켜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 백현빈의 정면 돌파에서는 여러분에게 광화문 1번가에 이어서 다시 한번 혁신 1번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정면 돌파! 정면 돌파! 백현빈의 정면 돌파!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